네, 안녕하십니까. 비중교육학입니다. 2012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31번 문항 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앞문항과 마찬가지로 교육 사회학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나왔냐면 학력 상승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술형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학력 상승이 왜 발생하는 거냐, 그 이유를 교육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상승 이론의 대표적인 하위 어떤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능론의 대표적인 이론인 기술 기능 이론, 그리고 갈등론의 하위 이론인 지위 경쟁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32번 문항의 시험에 나왔고, 서술형에도 충분히 이 관점에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사회는 핵심 포인트가 메커니즘입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교육 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확률적으로 크다는 거죠. 자, 보면 그래서 강교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다.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원인은 직종이 다양해지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데 있다. 우리 시대가 유능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에 매진해야 된다. 강교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적 자본의 어떤 인간의 그 지적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가 그에 걸맞게 더 많은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줘서 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능적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인재가 필요함으로써 학력이 높아진다.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고등학교에서 다시 대학교 수준, 대학교에서 대학원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석사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정도 수준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뭐 연구직이나 뭐 그런 특수 분야에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의 자기 걸맞는 전공을 살려서 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업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업은 내가 배웠던 전공 수준보다 훨씬 낮은 어떤 상태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 기술 기능 이론은 그 관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력 상승 이론의 핵심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것을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기술 기능 이론이 학력 상승 이론을 설명할 때 가질 수 있는 한계점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정교사를 보도록 할게요. 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직업 구조의 변화가 학력 상승을 유발하는 건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못 돼. 이미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죠, 정교사가.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직업 획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학력 상승은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정교사는 학력을 상승하는 원인이 지위 획득을 위한 경쟁의 결과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그거죠. 지위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높이에 올라갈 수 있진 않다는 거예요. 지위는 만약에 3으로 한정돼 있으면 이 3이라고 하는 지위에 도달하고 싶은 욕구는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훨씬 크다는 거예요.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지기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위는 계속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위 경쟁 이론이죠. 근데 이런 지위 경쟁 이론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교육이 팽창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순수하게 교육을 받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학력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뒷강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능 이론만 먼저 살펴보자면, 기술 기능 이론이란 기능론적 관점의 일부분으로서 학교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기능론적 관점이죠.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이라고 제시한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학교 교육은 연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차원적이고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 유지와 존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 역시 학습 수준과 학력 수준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점점 정문화되고 분업화될수록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분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문화되면서.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1955년도에는 전문기술직이 1.6%밖에 안 됐지만 93년도가 되면 10% 이상 넘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여 학력 상승이 증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그 수준에 걸맞는 직장에서 일을 담당해야 되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에 비해 더 낮은 기술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만족시켰음에도 지속적으로 학력에 대한 과잉 욕구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술 기능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커니즘과 이 한계점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이 이론의 핵심 포인트다 볼 수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 지위 경쟁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